제가 협상 연구를 한창 이제 초반에 시작할 때인데요. 도심에 살며 신혼이기 때문에 뭐 집도 그렇게 좋은 집도 아니고 이제 뭐 투룸 빌라 정도 되는 집에 이제 도심에 살고 있었는데, 양평에 이제 바람 쐬러 한번 놀러를 갔습니다. 출퇴근할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양평으로 이사 가서 살아보는 건 어떨까? 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좀처럼 좀 만나뵙기 힘든 협상 전문가, 협상 레볼루션의 저자 오명호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구독자들의 인사 한번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열린협상연구소 오명호라고 합니다. 저는 열린협상연구소라는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회사 이름처럼 이제 협상을 연구하는 회사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다양한 기업들에서 직원들 협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협상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제 요즘에 뭐 이란, 미국 뭐 전쟁하고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뭐 국가와 국가 간에 뭔가 이야기를 나누거나 거래를 하거나 혹은 뭐 FTA 뭐 이런 걸 떠올리는데, 이 기업에서 특히 뭐 직장인들이 하는 협상이라는 건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비즈니스 협상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제 대표적으로 기업의 구매나 영업이나 이런 분들은 외부 거래처하고 협상을 해야 수익과 직결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거의 한 90% 이상이고요. 그 외에 협상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은 분들도 사실은 뭐 기업 부서 간의 갈등이라든지 상하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갈등에도 협상으로 잘 풀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한 10% 정도 되고, 저는 주로 비즈니스 협상에 좀 초점을 맞춰서 구매나 영업이나 뭐 이쪽 파트 계신 분들을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기업과 기업 간에 뭐 제품을 납품한다든지 뭐 이럴 때 이제 단가, 뭐 수량,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만 유리하게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계약을 맺을 때 계약 조건을 합의해야 되는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잖아요. 뭐 가격이 있을 거고, 수량이 있을 거고, 생산은 어떻게 할 것이며, 뭐 품질 개런티는 어떻게 할 것이며, 뭐 심지어 계약금 몇 퍼센트 할 것이며, 계약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게 이제 양측의 이해관계가 다르거든요. 하나의 조건에 따라서 자기의 수익이 들쑥날쑥 갈리기 때문에 좀 민감해요. 그래서 협상을 잘하면 원만하게 계약을 잘 맺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데, 협상이 잘 안 되어서 사실 둘 다 손해를 겪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하도록 돕는 역할, 교육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우리가 이제 뭐 기업 교육이라고 하면은 뭐 세일즈를 뭐 교육한다든지 아니면 뭐 소통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직장의 뭔가 에티켓이나 뭐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뭔가 관계 이런 교육들은 제가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에서 협상 교육을 한다? 사실 조금 저 낯설기도 하고, 이제 소장님께서 느끼시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협상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고 여기에 많은 교육을 하는 편인가요? 이거는 제가 오랫동안 협상 교육을 하면서 직접 느끼면서 제 나름대로 연구 분석해 본 결과인데요. 이거를 뭐 연구해 주는 데는 없어서, 일단 협상이라는 게 되려면요, 약간 좀 대등한 비슷한 관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협상 교육은 좀 선진국형 교육 같아요. 왜냐하면 개발도상국이나 성장이 중요한 시대에는 사실은 언제 협상하고 언제 뭐 서로 조율하고 하겠습니까? 빨리 지시하고 통제해서 빨리 성장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선진국으로 돼 가면서 이제 지시하고 통제로는 성과를 이루는데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예전에는 그 기업 간 거래도 갑을관계, 그러니까 힘에 의해서 결정되어 버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서는 사실은 협상을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힘으로 밀 수 있어요? 못 밀어요. 큰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힘이 있다 하더라도 힘으로 밀어버리면 소탐대실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데미지를 역으로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기업이 선진화되고 규모가 커질수록 협상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협상 교육의 수요들은 대부분 대기업들 밖에는 없어요. 아마 그 비슷한 맥락에서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 상하관계, 수직관계 혹은 외부 거래처와의 갑을관계, 인맥, 여기에 좀 그 의존하거나 기대는 경향들이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규모가 커지고
성장이 많이 되고 글로벌화 되면 인맥 뭐 이런 게 통하겠습니까? 관계 이런 게 통하겠습니까? 안 통하죠. 안 통하죠. 철저히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합의하고 이런 협상력이 필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질문하셨던 것처럼 과거에는 협상 교육이 잘 없었는데 지금도 내가 알기로는 잘 안 보이는데 어떻게 협상 교육을 이렇게 많이 하시냐? 이 질문은 이제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현재도 뭐 다는 아니지만 좀 대기업군에만 수요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말씀하신 걸 좀 정리해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과도 관계가 있지만 이제 글로벌적으로 많은 이제 거래를 하게 되니까 그런 데서 훨씬 더 이제 협상의 여지가 많이 생긴 거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영세한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따로 협상 전문가를 쓸 수도 없고 또 협상도 할 수 있는 힘이나 뭐 이런 규모도 되지 않고, 또 오히려 협상할 게 있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뭐 협상적으로 하기보다는 인맥을 하는 게 비용적으로 좀 적게 먹히고 더 확실하고, 아직까지는 좀 이렇다 현실이. 그런 얘기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사실 협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래야 별로 할 게 없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협상력이 더 필요할까요? 힘이 없는 사람이 협상력이 더 필요할까요? 없는 사람이 더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상대의 니즈를 파악하고 정보를 조사하고 프로세스를 내가 어떻게 밟아가고 이런 그 노력들, 학습, 공부가 필요한 거거든요. 힘이 있으면 그런 노력들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경험들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뭐 거래 상대방하고 힘도 없는데 협상할 일이 뭐가 있겠어? 협상한다고 되겠어? 이런 생각이 아직까지 조금 머물러 있는 현실이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대기업이 꽤 많이 있잖아요. 뭐 그룹 계열사도 하면 더 많고, 그 대기업 내에서도 이제 소장님 개인적으로 느끼시기에 야, 이렇게까지 협상에 많은 교육 시간과 비용을 쓴다고?라고 좀 놀랐던 적이나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저는 오히려 반대예요. 협상 교육을 이렇게 안 한다고? 왜냐하면 직원들의 역량이 무슨 역량일까요? 협상력이죠. 물론 제가 협상 교육 전문가, 협상 분야 전문가라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직원들의 역량이라고 하면 외부 거래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 혹은 어떤 이해관계 조율을 잘해서 시너지를 내는 게 역량일 거고요. 또 하나, 조직 내부 부서 간의 갈등을 잘 조율해서 시너지를 내는 게 직원들의 역량일 겁니다. 물론 뭐 다양한 이름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리더십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소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이름으로 얘기할 수는 있으나 그런 역량들이 다 협상력인 것이죠. 근데 이렇게 협상 교육을 안 한다고?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좀 유명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협상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일반인들이 협상을 잘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말 잘한다. 이제 우리가 뭐 과거에 뭐 역사 공부할 때도 보면 뭐 외교했을 때 뭐 말 한마디로 뭐 성을 가져오고 뭐 이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뭐 되게 협상을 잘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대부분 인식은 협상 잘하는 거고 말 잘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을 잘하는 것과 협상을 잘하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인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같이. 우리가 상대방하고 원하는 게 다르고 어떤 주장이나 의견이나 견해가 다를 때 내가 말을 좀 더 잘하면 상대가 자기 생각을 내 생각대로 바꿔주든가요? 안 바꾸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네. 안 바꿔주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말을 요렇게 하면 상대가 내 말을 따르겠지라는 기대는 나한테 있습니다. 근데 현실에서 어떻든가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말을 잘한다고 상대가 내 말을 따르든가요? 안 따라요. 그거는 내 생각이고 내 기대일 뿐입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요렇게 말하면 상대가 설득되겠지라는 기대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 착각이에요. 상대는 누군가가 나를 설득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거부감이 생기죠. 어, 설득은 어떤 동사를 씁니까? 당하다라는 동사를 쓰지 않습니까? 당하다라는 거는 해를 입는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설득하려고 하면 우리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저항하고 거부하려는 심리가 생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누군가의 타인의 혹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내가 들으면 나한테 이익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손해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손해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들으면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아요. 이거 생존 본능하고 이제 연관이 되는데, 따라서 우리는 상대방 얘기를 곧이곧대로 안 듣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말로 상대방의 생각을 내 생각대로 바꾸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접근 자체가 이건 굉장히 뭐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접근이에요.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사실은 내가 상대방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설득해서 문제를 풀어가려는 본성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설득해서 문제 풀면 누구한테 좋아요? 내가 상대 설득하면 누가 더 좋아요? 내가 좋지 않을까요? 내가 더 좋잖아요. 그죠? 돈도 안 들여도 되죠. 시간도 뭐 많이 안 들여도 될 것 같죠. 뭐 특별히 뭐 많은 노력이 안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너무 좋은 일입니다. 상대는요? 상대는 좋을까요? 선생님 판단을 해봐야겠죠? 상대도 좋을 수가 있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그건 누구 생각일까요? 그건 내 생각이죠. 상대한테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죠. 상대는 안 좋아요. 왜? 강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거부감, 저항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상대를 설득해야지라고 접근을 합니다. 이럴 때 이 문제에 대한 결론, 대표님 속에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정해놔야 설득을 할 거 아닙니까? 결론 정해놓고 상대방을 바꾸어야 됩니다. 답 정해놓고 상대방 바꾸려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답정너? 답정너. 네이버 사전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답정너는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말로 상대방을 바꾸겠다, 설득하겠다. 이거는 협상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거네요. 말로 어떻게 말을 좀 잘해가지고 상대방을 내가 설득했다라는 거는 착각이네, 진짜 말 그대로. 그죠? 내가 말을 어떤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생각을 바꿨어요. 내가 말을 잘해서 바꿨을까요? 상대가 들어보니까 내 이 선택이 낫네 해서 상대가 결정한 걸까요? 내 이상이 낫다고 생각했을 때 바꿨겠죠. 본인이 결정한 거겠죠. 내가 모르던 정보를 알게 됐거나 잘못 알고 있는 정보를 알게 됐을 때 내 생각을 바꾼 거지, 저 사람 말 듣고 내가 생각을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지 않아요. 따라서 저는 협상은 말의 기술이 아니라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대화의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의 기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이제 좀 이익이 될 만한 거를 어떻게 제시해서 내 뜻대로 움직이게 만들 것이냐, 이런 건가요? 3분의 2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협상이라는 단어가 워낙 뭐 외교 무대라든지 뭐 이런 데서 또 신문지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니 뭐 나 같은 뭐 일반인이 협상할 게 뭐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게 일반인들에게도 협상이랄 게 있을까요? 자녀하고 게임 시간을 조율하기 위해서 아빠나 엄마가 실갱이 하는 경우 많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협상이죠. 배우자하고 뭐 예를 들면 이번 주말에 어디 갈까, 친정에 갈까, 시댁에 갈까 이런 거 갖고 조금 또 다투기도 하고 감정 싸움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협상이죠. 여름 휴가로 계곡 갈까, 바다 갈까, 뭐 제주도 갈까, 베트남 갈까 이런 것들도 물론 긍정적인 상황에서 논의하고 있다면 뭐 협상이랄 것까지는 없지만 이 의견이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의견을 잘 조율하면 사이좋게 기분 좋게 여행을 갈 수 있는데, 사실은 한쪽이 뭐 삐지거나 조율이 잘 안 돼서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이 다 협상이죠. 그리고 요즘에 그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하루하루 협상입니다. 모든 게 협상. 모든 게 협상이죠. 아니 그 이제 소장님께서 쓰신 책을 처음 읽었을 때 그 협상 레볼루션이라는 책 이제 제가 읽었는데 그 초반에 이제 소장님의 그 이사 가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뭐 유튜브 콘텐츠 보면은 이제 전원주택 가면 망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남편은 가고 싶어 하는데 아내가 보통 이제 가길 원치 않아서 이제 아내는 서울에 남고 남편 뭐 혼자 가는 경우도 많고 하는데 이제 소장님께서 협상의 전문가답게 이제 아내분을 어떻게 보면 설득을 해서 협상에 성공해서 양평에서 자리를 잡으시고 지금도 거기 사시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좀 들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협상 연구를 한창 이제 초반에 시작할 때인데요. 제가 회사를 한 10여 년 다니다가 이제 이 협상 전문가 교육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서 회사를 나왔을 때, 나왔을 때의 일입니다. 원래는 도심에 이제 좀 살았었어요. 도심에 살면 신혼이기 때문에 뭐 집도 그렇게 좋은 집도 아니고 이제 뭐 투룸 빌라 정도 되는 집에 도심에 살고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굳이 출퇴근할 일도 없는데 뭐 집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도 않아서 '여기 굳이 있을 필요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혼자. 예, 혼자. 그래서 우연찮게 아는 지인이 경기도 양평,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휴양지고 너무 좋잖아요. 양평에 이제 바람 쐬러 한번 놀러를 갔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하던 찰나에 바람 쐬러 놀러를 갔는데 제 눈에 보이는 거는 이야, 이 남한강이 펼쳐지고 지나다니다 보니까 막 축구장이 갓 얼마 안 지은 아주 새 거인 축구장이 동네에 한 반경 한 3km 내에 한 3개씩 있는 거예요. 평일이다 보니까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뭐 시건 장치도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누구나 놀 수 있고요. 그리고 점심을 먹고 카페를 갔더니 이제 주말이나 이런 데 가면 자리 맡기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뭐 강가 자리라든지 뷰가 좋은 데는. 그게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야, 너무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제 컨설턴트 일을 하려는 저에게는. 그래서 형님 얘기 들어봤더니 이 동네에 지은 지 한 5년밖에 안 된 좀 새 거 같은 아파트도 금액이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인제 좀 시골이다 보니까. 그쵸. '그래요?' 그러면서 집을 한번 보러 가 봤어요. 와, 너무 좋은 거예요. 30평대 신축급 아파트. 그러니까 지하로 바로 내려가서 탁 가면 빌트인 가구들도 딱 있고 남한강도 뷰가 보이고 너무 좋은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 금액을 알아봤더니 도심에 살고 있는 그 빌라 금액으로 전세로 올 수 있는 수준인 거예요. 전원주택으로 가자 그러면은 아무래도 부담이 있겠지만 아파트로 가자 그러면 양평에서 할 일은 없지만 그래도 집이 너무 좋으니까 아내로서는 좀 관심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집에 갔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내한테 이거를 막 말하고 설명하고 설득하면 아내가 거부감, 저항감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 상황에서 뭐 저라면은 "야 서울에 비싼데 뭐하러 여기 있냐. 우리 뭐 직장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야 여기 지금 가격이면은 저기 양평 가면은 자연도 좋고 아파트 좋은 데 갈 수 있어. 야 가자." 이럴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표님 결론 정해 놓고 인제 이 설득하고 관철시키려는 게 보통의 접근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말로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면 상대는 거부감, 저항감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아내는 어떤 주거지를 결정할 때 그때 당시에 30대 한 초반 정도의 아이 하나 키우고 있는 일종의 독박 육아하고 있는 주부예요. 주거지를 결정할 때 어떤 고려를 하겠습니까? 뭐 소아과는 가까이 있는지, 마트 같은 데는 좀 쉽게 편하게 갈 수 있는지, 친정까지의 거리는 교통편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고려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양평으로 이사 가겠다고 했는 요소는 뭐예요? 드넓은 남한강교와 그죠? 뭐 맛집과 뭐 축구장과 이게 전혀 매칭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듣지도 않겠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죠. 마트 가기도 어려운데 소아과도 그 촌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접 보여주고 경험하게 해 줘야 됩니다. 내가 누린 것들, 내가 가야 된다고 생각한 장점들을 상대방한테 똑같이 경험을 일단 해 보게 한다. 사람은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검토해서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남이 나에게 강요하고 설득하면 일단은 약간 색안경을 끼고 보게 돼요. 근데 내가 경험하고 내 눈으로 보고 내가 느끼면 그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협상의 핵심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데 있어요. 내 결정을 따르도록 말로 설득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건 오히려 협상을 그르쳐요. 상대가 스스로 보고 느끼고 자기가 경험하도록 안내해 주는 게 협상의 기술이에요. 설령 내가 다 계획하고 의도했던 거였더라도 상대방이 결정했다는 느낌을 주는 게 일단은 중요하겠네요. 느낌을 받을 뿐더러 실제로 결정하게 해 줘야 되죠. 느낌만으로 부족한 거야. 느낌만으로 부족하죠. 그죠? 자, 하루는 "여보, 이번 주는 양평 뭐 공기도 좋고 맛있는 것도 많다던데 양평 놀러 한번 가자." 안 갈 이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죠. 갔죠. 그죠? 가서 맛집도 많거든요. 인제 맛있는 것도 먹고 막 이렇게 놀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카페에서 차를 한잔 하는데 시간이 좀 남았어요. 평소에 인제 신혼이니까 뭐 모델하우스 구경도 다니고 뭐 이렇게 집 구경하고 좋아했지 않겠습니까? "이 동네 집은 뭐 아파트도 많은데 어떻게 하고 사는지 우리 집 구경 한번 안 가볼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갑자기 생뚱맞게 양평까지 와서 웬 집 구경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굳이 극구 반대할 이유까지는 없잖아요. 시간도 남는데, 여기 뭐 뷰도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집구경 한번 들렸다가 가보자. 이렇게 제안했어요. 그래, 뭐, 요 정도입니다. 근데 그 집은 사전에 알아보신 집인가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아, 자, 그 다음에 가요. 그죠? 어디 갑니까? 아까 봐둔 집이 있어요, 없어요? 그 아파트. 예, 있잖아요. 그죠? 그 봐둔 집으로 말할 것 같으면 보면 아내가 뿅하고 반할 만한 집이다. 그죠? 딱 들어갑니다. 딱 들어가면 아내는 집 구조 중에 어디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보통 아내는 주방, 그죠? 갔더니 디귿자로 돼 있고 빌트인 가구 돼 있고 아내가 보더니 야, 나는 이런 데 언제 한번 살아보나. 네. 요때 덥석 물면 안 돼요. 그래요? 자, 그리고 집에 왔습니다. 아내는 제가 말하고 설득한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느꼈다. 그죠? 근데 양평으로 이사 갈 생각을 지금 1도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죠? 그냥 밥 먹을 때 얘기했으면. 여보,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제 뭐 애기도 좀 커가고 집도 조금 좁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출퇴근할 일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양평으로 이사 가서 살아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제안을 했죠. 화들짝 놀라죠, 그죠? 거기 가서 뭐 하고 사냐고. 그렇죠. 아니, 뭐 여기는 뭐 연고가 있나? 거기 가서 뭐 모닝 같은 거 한 대 사서 이렇게 마트 같은 데 다니고. 근데 집이 너무 좋더라. 같은 값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산도 안 펴도 되고. 그랬더니 아니 그냥 한번 생각해 보자고 뭐. 하자는 게 아니고 제가 한 건 요까지입니다. 2주 있다가 저같이 갔더니 장모님이 오서방 갑자기 양평은 왜 이사 가려고 하냐 이럽니다. 다 이미 그쪽에서 얘기를 했군요. 2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죠. 아내는 친구하고 상의하고 언니하고 상의하고 엄마하고 상의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해봤겠죠. 해봅니까? 안 해봅니까? 해보죠. 네이버 카페 양평 카페 가입해서 양평에 소학관은 어디가 있고 맛집은 어디가 있고 양평 생활은 어떤지 조사해봅니까? 안 해봅니까? 해보죠. 그죠? 본인 다 경험하고 느끼고 조사해보고 확인해보고 그러면 괜찮겠다 싶으면 본인이 결정하죠. 그렇게 빌드업 하는 게 협상의 기술이에요. 그럼 그 2주 동안 단 한 번도 양평 얘기 안 하셨어요? 저는 안 했죠. 그냥 아무 일부러라도 꺼내진 않으신 거예요? 그럼요. 중요한 거는 이게 나쁜 방법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나쁠 게 없죠. 나쁠 게 없죠. 상대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굉장히 좋은 어떤 게 있어요. 좋은 아이디어나 어떤 좋은 제안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상대에게 말로 주구장창 설득하려고 퍼부으면 전달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반감된다는 얘기입니다. 거부감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같은 예산으로 우리 가족이 훨씬 더 뭐랄까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그때 이제 아내하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때 과연 설득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결정하도록 보여주고 제안하고 경험하게 해줘서 빌드업 할 것인가?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스스로 결정할 거 하는 게 좋죠. 당연히 후자죠. 이게 협상의 기술이에요. 이거는 말을 잘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 본성은 설득하고 싶은 게 본성이에요. 이렇게 준비하고 가고 싶은 게 본성이에요. 설득하고 싶은 게 본성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 협상의 원리는 이 본성대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협상을 그럼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내가 상대방한테 다 퍼주는 제안을 했는데도 이거를 인정받지 못했으니까. 그럼요. 잘하는 사람은 내 거 챙길 거 다 챙겼는데도 상대방한테 고맙다는 게 없는 거고. 바로 그겁니다. 자기가 상대의 입장을 생각해서 계획을 얼마나 잘 수립해서 상대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협상의 원리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협상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본성대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 만족감만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죠. 상대의 만족감은 아랑곳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처럼 나는 준다고 다 퍼줬는데 상대는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이제 대표적으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협상이 좀 어렵습니다. 아니, 이게 제가 이제 소장님 딱 오늘 만나서 얘기를 딱 들으니까, 야, 협상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진짜 거의 처음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제가 그 대학생 때 이제 그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책이 하나 있어요. 사실
그렇게까지 와닿지는 않았거든요, 사실은. 그냥 뭐 이렇게 해서 하면은 뭐 내가 이제 좀 협상이 유리하게 좀 내 몫을 더 많이 챙길 수 있겠구나. 그런 이제 테크닉적인 그런 기술로서 그냥 그때는 받아들여졌는데, 저도 뭐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인터뷰하고 있지만 이 협상이라는 분야의 전문가를 만날 그 확률이라고 기회는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면으로 직접 이제 이 협상이 얼마나 일상적이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딱 들으니까 이거는 진짜 무조건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딱 드네요. 예. 그게 그 대표님이 이제 책에서 과거에 봤던 그 시대에는 그런 협상 방법들이 그래도 통했던 시대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과거의 협상의 기술 사례들을 보면 일종의 심리를 역이용하고 맞아요. 그죠? 상대의 어떤 허점을 파고들고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과거와 오늘날의 아주 대표적인 차이는 뭐냐면 정보 비대칭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규모가 크거나 직급이 높은 사람이 협상에 유리했어요. 왜 그럴까요? 많이 알고 있으니까, 많이 해봤으니까, 그죠? 밑에 있는 사람들이나 작은 기업은 정보가 부족해 그 협상을 잘하기 어려워요. 혹은 우리 뭐 금융기관이나 은행이나 보험사나 이런 그 사람들도 고객은 그 어려운 금융상품을 잘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중고차 마찬가지고. 자, 이런 어떤 정보 비대칭이 심한 그 시장을 이제 레몬 시장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고객이 모르는 일이 있습니까? 없죠. 없죠. 부장님이 경험 많다고 신입사원보다 더 많이 압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죠? 내가 옛날에 해봤던 방식이 그대로 통용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그러니까 상대보다 많이 알고 많이 경험해본 게 결코 유리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정보 비대칭이 딱 사라져 버리면요. 어떠냐? 모르는 점을, 허점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보겠다. 이런 방식의 접근은 소탐대실할 가능성이 큽니다. 무슨 말이냐? 설령 지금 모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좀 넘어온 것 같아요. 계속 모릅니까? 금방 알게 됩니까? 금방 알게 되죠. 금방 알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깨져버리죠. 소탐대실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좀 더 페어한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 그런 책들에 보면 뭐 이런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가격을 먼저 제시하지 마라." 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게 말씀하신 정보의 비대칭을 내가 쪼끔이라도 정보 안 줘 가지고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하기 위한 뭐 일종의 그런 전략이 되겠네요.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약간 좀 여전히 이제 테크니컬한 것들도 필요는 한데 그거는 뭐 먼저 제안하냐 늦게 제안하냐 약간 좀 그 기술적으로 좀 뭐 어떤 게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있더라도 일단 상대를 소위 말해서 '모르겠지.' 생각하고 접근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접근이라는 거예요. 상대도 나만큼 똑똑하고 나만큼 판단을 잘한다는 가정하에서 접근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그 관점에서 본다면은 정말 이제는 협상이라는 게 내가 이기고 너가 지고가 아니고 서로 응인이 돼야지만 이게 좋은 협상이고 협상이 지속될 수 있는 거네요. 자, 한번 볼게요. 협상이 뭐 하는 일일까요? 협상은 설득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협상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뭘까요? 협상을 하는 이유는요, 상대방하고 뭔가를 같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상대방하고 내가 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 말고 더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굳이 잘 안 되는 협상을 풀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근데 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 사람이 제일 나은 것 같고, 상대도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러 의견이 있지만, 그래서 만나는 게 협상 아닙니까? 협상의 목적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합의하는 겁니다. 그죠? 합의하는 거예요. 협상은 합의하는 일입니다. 자녀하고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합의해야 되고요. 배우자도 합의해야 됩니다. 기업에서 거래 상대방하고 합의하는 일이고요. 트럼프하고 뭐 해야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집니까? 합의하는 일이죠. 모든 협상은 합의하는 일입니다. 근데 합의가 되려면요. 어때야 돼요? 첫 번째, 내가 좋아야 돼요. 내가 안 좋으면 합의는 물 건너갑니다. 왜? 내가 안 할 거니까. 두 번째, 나만 좋으면 합의가 됩니까? 안 되죠. 상대도 좋아야 되죠. 상대가 안 좋으면 상대가 합의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합의가 되려면 둘 다 좋은 방법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함께 할 수 있어요. 이게 협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기고 싶죠. 이기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손해를 보게 돼요. 네.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함께 취소됩니까? 안 됩니까? 아,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 그러니까 윈윈의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건 어떤 기술이 아니고 협상의 목적을 비춰 봤을 때 누구나 당연한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막 이게 뭐 국제 외교에서 이제 협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어쨌거나 뭐 한국과 미국이 뭐 어떤 뭐 최근에도 뭐 일부 투자 협정 같은 걸 하잖아요. 그때 협상을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것도 숫자를 들이대면서 뭐 이 협상이 뭐 잘 된 협상이다. 안 된 협상이다.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잘 됐다 안 됐다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보세요? 그건 관점에 따라서 보는 입장, 소위 말해서 국제협상 같은 경우는 진영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잘 됐다라는 협상보다는 이제 뭐 보수에서는 잘했다고 하지만 진보에서 못했다고 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진보에서는 잘했다고 하는데 보수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쪽에서 이 협상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잘했다는 협상과 못했다는 협상이 달라질 수 있다. 그 해석은 뭐 우리 세상사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이 한 컵, 반 컵만 남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반 컵이나 남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면 그 관세 협상을 요 정도 줬는데, 야, 그래도 잘 방어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것밖에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해석은 사실 관점에 따라 다른 건데, 현실에 딱 들어가 보면, 이제 실제로 협상하는 사람들은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기가 사전에 목표로 삼았던 계획을 했던 것보다 조금 그래도 더 잘했냐 덜 잘못했냐를 계획하고 비교해서 판단을 해볼 수 있죠. 아, 그러면은 그 협상의 목표로 하는 것을 사전에 이제 가지고 협상에 임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소장님의 사례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했을 때 그 책에 써 있지 않은 그 뒷이야기 좀 궁금하긴 한데, 이제 아파트를 보여서 이제 뭐 계약을 했다라는 게 책에 써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아내분이 이제 소장님이 보여주는 그 A라는 아파트보다는 뭐 B가 더 낫지 않아? 아니면 뭐 전원주택이 더 좋지 않아? 이런 식으로 다른 대안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일은 없었는지, 그리고 또 만약에 소장님이 뭐 이제 A가 좋을 것 같아 A를 제안했는데 이제 B로 결국엔 가게 됐다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소장님의 입장에서는 뭐 양평으로 간다는 목적은 달성했으나 아쉬움이 나는 협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제 며칠 전에도 제가 자주 듣는 그런 질문인데요. 협상의 출발은 내가 목표를 잘 수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우리가 협상을 준비할 때 전략을 수립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이 수립되려면 목표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목표가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 목표일 때 전략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내 목표가 터무니없거나 지나치거나 욕심이 과하면 잘 되기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양평으로 이사 가야 돼 라는 목표를 세우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얘기냐? 아까 책에 그 프롤로그에 소개해 있는 사례 역시 실패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협상을 펼쳤는데 전략을 펼쳤는데 안 될 가능성은 항상 있어요. 안 되면 어떡합니까? 이사복구하는 거죠. 그죠? 이사복구하면 큰일 나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웠으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지만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대안도 마련해 두는 것이 협상 전문가가 하는 일이에요. 협상이 이제 깨졌을 때를 대비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협상이 안 됐다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쉬움은 있으나 네. 그게 뭐 안 된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큰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살고 있는 집이 예를 들면 뭐 한 7억에서 8억 정도의 시세, 뭐 층수 조망, 뭐 인테리어에 따라서 그죠? 컨디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다.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나는 우리 집에 공을 많이 들였어요. 어떻게 하면 이거 8억에 팔 수 있을까요? 저한테 전략을 이렇게 자문을 구해요. 저희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안 돼요 해야 되잖아요. 시세가 7억에서 8억인데 나는 한 9억에 팔고 싶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시세가 7억에서 8억이고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방법을 쓰든 간에 9억에 살 사람은 나오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협상 기술의 문제예요. 목표를 잘못 설정한 것에 대한 문제예요. 목표의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목표가 욕심이 과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타당하지 않는 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략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하고의 협상에서 비교적 실현 가능하고 공정하고 상대도 합의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합의를 하겠죠. 내가 생각해봐도 이거 나만 좋은 거예요. 합의될까요? 안 되겠죠? 이건 전략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략의 문제가. 어떤 협상 전문가도 그건 전략을 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칭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건 목표가 과하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게 실현이 되려면 요 정도 밴드 안에서 목표를 수립해야 된다라고 코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목표를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수립하는 것부터가 협상의 출발이에요. 협상이 만능이 아닐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든지 뭐 다 협상이 되는 건 아니고 이제 목표를 잘 협상 가능한 일단 목표를 세워야지 이게 되는 거지. 터무니없이 뭐 상대방하고 내가 뭘 하겠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이제 뭐 테크닉적이든 전략적으로 무조건 이거 달성하는 이런 만능의 키는 아닌 거죠. 그런 건 없죠, 세상에.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는 의사결정이잖아요. 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가 나하고 같이 해야 되는 이유를 내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이 할 수 없어요. 이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뭐 그 사람의 성격, 협상의 담당자의 성격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까요? 물론 성격도 영향을 많이 미치죠. 좀 강경하게 협상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도 좀 협력적으로 협상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죠. 그럼 그 스타일의 차이가 뭐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뭐 장단점이 이제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좀 강경한 사람들은 또 뒤끝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들도 하잖아요. 뭐 협력적으로 조곤조곤 했다가 나중에 뒤통수 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사람에 따라 좀 다른 것이고, 다만 우리가 협상 상대방의 성향에 따라서 맞춰서 대응을 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거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강조한 게 데이터 기반의 협상이에요. 상대의 인정에 기대거나 상대의 성향에 기대서 협상을 하게 되면 굉장히 내 입장에서는 불안정해집니다. 어디로 튈지 몰라요.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뭐 인맥이라든지 관계라든지 인정에 기대서 협상하던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좀 통했어요. 저 사람은 뭐 예를 들면 비싼 걸 사주면 된다. 뭐 식사를 뭐 해주면 된다. 성향에 따라서 저 사람 뮤지컬 좋아한다. 왜 성향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들이 좀 달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이제 글로벌 기업들에서는 일단은 그런 거를 원천 차단하기도 하고요. 협상 거래 규모들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밥 한 끼, 술 한 잔 얻어먹었다고 이거 의사결정하고 이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그래서 철저히 데이터 기반으로 A 안으로 부딪히고 있는데, 이렇게 분석해 봤을 때 A 안 말고 B 안으로 하는 것이 나도 좋고 당신도 좋다는 것을 데이터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가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 데이터가 이제 더 중시되고 협상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고 한다면은 요즘에 이제 AI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뭐 진짜 뭐 챗GPT나 뭐 제미나이 이런 데다가 이런 조건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뭐 어떠냐 하면 이제 걔가 그걸 진짜 계산을 다 해준단 말이죠. 그럼요. 그럼 이 AI 시대가 더 발전하면은 더 정교하고 더 많은 것들 분석해서 협상의 그 목표라든지 결과를 아마 AI 자체가 산출해 줄 텐데 그럼요. 그런 시대가 온다면은 협상할 여지가 더 없어질까요? 아니면은 더 많아질까요? 그런 시대가 온다면이라고 대표님 말씀 주셨는데,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오지 않았을까요? 이미 왔어요. 이미. 그런 시대는 이미 1, 2년 전에 이미 왔습니다. 사람 대신 AI가 직접, 물론 한쪽은 사람이겠죠. AI가 직접 협상해서 계약까지, 결과까지 다 내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월마트 아시죠? 월마트는 협력업체, 그러니까 납품업체들이 구매 담당자하고 협상하지 않아요. 월마트에서 만든 그 백텀이라는 협상 AI가 있거든요. 구매 담당자하고 협상하지 않고 납품업체 거래처 사람들이 AI하고 협상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월마트에는 아주 반복적인 협상을 해야 되는 그 물품이 엄청 많잖아요. 뭐 수십만 개, 수백만 개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사람이 하려면 약속 잡아야 되죠. 약속 취소해야 되죠. 엄청 오래 걸리던 거예요. 사실은 부가가치도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인력을 투입하는 거에 비해서 효율성도 좀 떨어집니다. 근데 과거에는 방법이 없었죠. 근데 그거를 AI가 직접 합니다. 효과는 한 12일 걸리던 거 2일 만에 다 처리가 돼요. 더욱더 놀랍고 재미있는 것은 AI하고 협상하는 납품업체, 하청업체 사람들의 75%는 구매 담당자하고 협상하는 것보다 훨씬 낫대요. 그래요? 네.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됩니다. 약속 잡아야 되죠. 뭐 약간 그 소리 지르거나 화내는 거 잡아야 되죠. 이로서 감정 로스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AI는 약속 잡을 필요 없죠. 내가 필요한 시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굉장히 합리적으로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하죠. 너무나 편하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는 이미 도래했어요. 아까 서두에 이제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이제 을의 경우에 협상할 게 더 많이 있고 협상의 니즈가 큰데도 불구하고 뭐 힘이라든지 뭐 어떻게 보면 그 관계 뭐 기타 등등 뭐 규모라든지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협상을 좀 더 덜하고 안 하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만약에 내가 을인 입장에 처했을 때 절대적인 갑하고 이게 세상 자체가 도저히 안 되는 건지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는 뭐 방법이 있는 건지 어떨까요? 방법이 있죠. 방법이 많죠. 방법이라는 건 내가 그 상황을 역전시킬 뾰족한 방법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전에 우리가 갑을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갑이 얻을 게 많을까요? 을이 얻을 게 많을까요? 을이 많겠죠, 한다면은? 그렇죠. 네. 갑을 관계에서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졌어요. 갑이 얻을 게 많아요? 을이 얻을 게 많아요? 만들어졌다면 을이 많겠죠. 그렇죠. 그럼 누가 더 노력해야 됩니까? 을이 더 많이 노력해야죠. 누가 정보조사하고 질문해서 상대방 니즈 파악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런 어떤 협상의 일련의 과정들 누가 더 촘촘하게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까? 을이 그렇게 하겠죠. 거기에 대한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을이니까 내가 더 얻을 게 더 많으니까 그죠? 저 사람하고 협상을 잘하면 내가 더 얻을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면밀히 정보도 조사하고 상대는 지금 우리 말고 어떤 업체들도 알아보고 있는지 특장점이 뭐고 상대가 우리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잘 만들어야 되고 상대가 요구하는 거 우리가 다 들어줄 수는 없는데 그러면 좀 창의적인 해법은 어떤 게 있는지 고민을 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그 전략 수립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을의 입장에 계신 기업이나 개인이 협상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또 흔히 얘기하는 그 갑질한 걸 참으면서까지도 협상을 이어나가려는 게 그런 구조가 되는 거군요. 그거는 선택이에요. 내가 갑질하는 게 도저히 불합리하고 못 참겠다. 그럼 안 하면 됩니다. 그렇죠. 안 하면 돼요. 근데 안 하려고 하니까 아쉬운 거죠. 그럼 비교해 봐야 됩니다. 참으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참으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안 참아도 됩니다. 근데 안 참으면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선택이에요. 내가 지금 상대방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너무 무례해요. 갑질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협상을 잘 펼쳐가는 게 나한테 더 이기다. 그러면 내가 하면 되는 거고 에이 이거 안 해. 그러면 안 하면 돼요. 심플합니다. 누가 뭐 참으라 말아라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본인의 결정이.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 생각해보면 갑의 입장에서는 뭐 내가 너한테 딱히 뭐 기대한 것도 없고 뭐 어쩔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너에게 시간과 돈을 쓰기 싫다. 그러다 보니까 흔히 얘기하는 뭐 갑질이라는 행동이나 말들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말들이 이제 을의 입장에서는 상처가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아쉽다고 생각하는 을들은 참아가면서 어쨌거나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거고 나는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안 하는 거고 제일 좋은 거는요. 그런 사람하고 안 할 만큼 내가 능력을 갖추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말고 할 대안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걸 해야 되나 말을 고민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안 하는 게 맞죠. 그런 어떤 무례하거나 불합리한 조건을 들어가면서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안 하려고 하니까 내가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가 이 사람 말고 지금 나하고 미팅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예요. 나의 문제다 결국엔. 그럼요. 안 하면 되죠. 그게 사실 안 해야 되죠. 안 해야 갑질하는 사람이 없어져요. 무례하거나 불공정한 조건을 강하게 요구해도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글로벌 기업이나 좀 큰 규모의 거래에 가면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정도는 균형이 존재해야 좀 그래도 괜찮은 협상이 나오는 것이지, 힘의 균형이 무너져 버리면 뭐 괜찮은 협상이 나올 구조 자체가 아니다. 고객한테 3만 원짜리면 이거 좋다고 열심히 추천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 그죠?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다 비교해서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상대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선택하도록 내가 계획하는 일이다.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케이크 하나 사들고 왔는데 얘들 다툴까봐 정확하게 똑같이 나눠줬어요. 그래도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그래도 싸워요, 그죠? 그 읽었던 그 책 제목이 그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인가라는 책이었는데 모든 내용 다 기억나지 않지만 그때 그 책을 읽고 나서 제가 딱 기억에 남는 게 결국 협상이라는 게 뭔가 이성적인 계산이나 데이터가 아니고 감정이구나라는 걸 그 책에서 이제 읽고 난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소장님께서 뭐 방금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데이터가 점점 중요시 된다. 그럼 이 얘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 계산적이고 이런 것들 해서 이제 협상이 이루어지고 협상의 미치형이 커진다는 얘기인 건데 협상에서 더 중요한 것이 감정일까요? 그런 진짜 데이터일까요? 자, 그 협상으로 미치는 결과가 크지 않아요. 예를 들면 협상으로 미치는 어떤 이해관계, 그러니까 수익이나 손해나 이런 것들이 크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인지상정이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도 뭐 좀 감정적으로 유대 있는 사람 손을 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죠? 크지 않으면. 근데 그게 커요. 예를 들면 이 협상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손익이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그래도 좀 친한 사람 얘기 들어줍니까? 정말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하고 협상합니까? 이익이 되는 사람은 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 협상으로 나타난 결과 사소하면 아는 사람 얘기 들어주고, 뭐 그래도 좀 인상 좋은 사람 얘기 들어주고, 내 말에 공감하는 사람 얘기 들어줄 수 있죠. 그런데 규모가 커지고 비즈니스 협상에서 이제 글로벌 협상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감정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정이 중요하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뭐 애티튜드가 안 좋은 사람하고는 협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너무나 기본, 너무나 기본. 그러니까 말할 필요도 없는 기본이에요. 생각해 보면. 근데 저를 믿어주세요라고 내가 어떤 신뢰를 자꾸 갈구한다고 해서 상대가 믿어주나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우리 어떤 사람 믿습니까? 내가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와 객관적인 데이터로서 나한테 설명해 주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냉정하게 얘기하나요? 아,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신뢰는 감정으로 신뢰를 주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로서 신뢰를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감정이 안 중요한 건 아니고, 감정이 중요하냐, 데이터가 중요하냐, 이 논의는 결국 어느 쪽이 상대의 신뢰를 더 얻을 수 있느냐 얘기 같아요. 결국 감정으로 신뢰를 얻을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사회는 더더욱더. 그러니까 이제 협상의 본질적인 게 결국에는 데이터와 숫자로 기결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결국 이해관계로. 시대가 그렇게 이제 이미 와버렸죠. 이미 와버렸죠. 왜? 서로 너무나 다 알고 하는 협상이에요. 다 알고 하는 협상에서는 뭐가 있겠습니까? 너 이익이 이만큼이고 나 이익이 이만큼이고, 우리가 좀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둘 다 올리는 방법으로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돼 오고 있는 것이죠. 그 이제 보통 협상할 때 이제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가 뭐 상대방이 거절하는 경우, 뭐 안 됩니다 할 경우에는 내가 뭐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가격이 비싸다든가 품질이 안 좋다 이런 것들은 이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근데 뭐 다짜고짜 뭐 안 된다고 한다든지 뭐 이게 뭐 나는 생각이 아예 없다든지 이런 상대방하고는 뭐 어떻게 협상을 끌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상대방이 나를 안 만나준다 이거네요. 상대방이 나를 안 만나주는데 나는 상대가 필요한 거네요. 상대방은 나를 안 만나주는데 나는 상대가 필요해요. 그죠? 우리 아까 가불관계 얘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상대는 굳이 나 아니어도 돼요. 근데 나는 상대가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상대를 만나는 방법을 내가 노력해서 찾아봐야죠. 안 만나려는 사람을 내가 무슨 수로 만나겠습니까? 내가 어떤 이성이 마음에 들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일단은 네. 만남부터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죠? 그건 협상이기 이전에 최초의 만남을 어떻게 만들까? 그걸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만약에 나랑 절대 협상을 할 수가 없는 사람도 존재할 수 있나요? 뭐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은 뭐 지나가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근데 내가 뭔가 이 사람하고 뭘 해봐야겠다 했을 때 접점이 없는 거죠. 내가 필요하면 이제 얘기를 걸어와야 되겠죠. 그 필요에 따라서 접점을 만든다면은 그럼 어떤 사람하고도 협상이 가능한 건가요? 그럼요. 상대방이 그걸 원천적으로 거절을 하더라도 협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자, 협상은 언제 출발합니까? 상대가 거절해야 출발합니다. 상대가 거절 안 하면 협상할 필요가 없죠. 내가 A라는 것을 요구했는데 상대가 좋아요 했는데 협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고객이 이게 저희 제품은 뭐 100만 원입니다 했는데 고객이 합리적인 금액이네요 하면 협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이 해야 협상이 출발입니다. 100만 원을 제안했는데 상대가 너무 비싸요. 그럼 어때요? 협상이 시작되는 거죠. 끝이 아니고. 거절을 해야 협상이 시작됩니다. 거절 안 하면 협상이 시작이 안 되죠. 그럼 이제 뭐 100만 원짜리 물건이었는데 상대방이 비싸다고 한다. 그럼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나요? 이제 많은 얘기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비싸다라는 것은 상대가 가격이 100이라는 숫자가 비싸다는 의미라기보다도 자기의 필요 대비 높은 금액이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죠. 다른 제품 대비 비싸다는 의미일 수도 있죠. 또는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좀 깎아보려는 속셈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비싸다라고 하는 거는 소위 말해서 협상의 결렬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협상의 출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협상을 좀 공격적으로 하는 사람이어서 깎아보려고 시작 지점에서는 비싸다고 좀 나오는구나. 그러면 나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될 거고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이 정도 금액은 비싸다. 그러면 사실 만족감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린 가격은 타 제품보다는 비싸지만 블라블라블라 이런 기능들이 있어서 실질적인 이득은 더 큽니다라는 것을 데이터로 사진으로 공신력 있는 자료로 그러니까 말로 하지 말고 데이터로 보여줘서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협상의 원리죠. 그 레스토랑 메뉴판에도 이 협상의 전략이 있다고. 뭐 어떤 내용인가요, 이건? 자, 협상의 핵심을 이제 말씀드리면 상대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선택하도록 내가 계획하는 일이다. 이제 우리 앞서서 좀 다뤄봤잖아요. 협상은요, 상대가 선택하도록 내가 계획하는 일이에요. 그래야 상대도 만족감을 갖고 그 이후에 관계도 좋아집니다. 당연하죠, 그죠? 자, 상대가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선택지예요. 당연합니다, 그죠? 선택을 하라고 해놓고 선택지를 하나만 줘요. 어때요? 상대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죠. 설득당한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거부감, 저항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지를 잘 만들어야 돼. 어떤 레스토랑에 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10,000원, 20,000원, 30,000원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 시키시고 싶으세요? 물론 메뉴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싼 거 먹겠습니다. 10,000원 아니면 20,000원 먹겠죠, 그죠? 30,000원 먹는 사람 잘 없을 거예요. 근데 나는 30,000원짜리를 좀 많이 팔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객한테 30,000원짜리 메뉴가 좋다고 열심히 추천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 그죠? 고객은 비싼 거 먹으라고 하면 거부감이 됩니다. 이게 설득의 방법이에요. 선택지를 바꿔야 됩니다. 고민 끝에 1번 15,000원, 2번 30,000원, 3번 50,000원. 자, 메뉴 구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대표님, 어떤 특별한 날에 후배에게 한턱 내려고 식당 갔어요. 15,000원, 30,000원, 50,000원 어떤 거 시키시고 싶습니까? 뭐 15,000원짜리는 너무 좀 이제 상대방이 좀 이제 어떻게 살지 모르니까 뭐 중간엔 3만 원을 선택하겠죠. 네. 50,000원짜리는 어때요? 약간 부담될 수 있겠죠? 이게 제가 세팅한 선택지 원리예요.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다 비교해서 결정하고 싶어. 그게 가장 안전한 선택이자 가장 만족감을 갖는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비교해서 결정을 해야 만족감이 가장 높아집니다. 심리학용어로 자기 결정성 이론이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비교했을 때 가장 만족감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자, 협상 기술 뭐라고 했습니까? 상대가 선택하도록 계획하는 기술. 첫 번째, A안을 선택받고 싶으면 내가 할 일은 뭐예요? A안을 강조해서 열심히 설명하면 상대는 어떻게 느껴요?
거부감을 느끼죠. 그러면 A안을 선택받고 싶습니다. 나는 뭐 해야 됩니까? 선택지를 만들어야 되죠. B안, C안을 만들어야 돼요. A안, B안, C안 만들어서 뭐 비즈니스 거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A안은 요렇게 하고 B안은 요렇게 하고 C안은 요렇게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A안이 괜찮은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떤 게 좋으세요? 라고 상대가 결정하도록 하는 거예요. 기계협상의 원리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만약에 내가 A안을 의도하고 A안, B안, C안을 했는데 상대방이 오히려 B안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럴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걸 예측하고 선택지를 만들어야 되죠. 자, 설득은 뭐라고 했습니까? 결론 정해놓고 상대방을 관철시키는 거죠. 근데 내가 A안이 선택되었으면 좋겠다는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옆에는 그냥 그 부가적으로만 후색만 갖춘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A안이 선택될 수도 있고 B안이 선택될 수도 있고 C안이 선택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어떤 게 선택돼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나의 목적은 상대방하고 원만하게 타결해서 함께 하는 거잖아요. A안을 선택받는 게 나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설득의 방식이 그대로 여전히 녹아 있는 겁니다. 이 하루아침에 되지가 않아요. 내 입장에서 의도를 갖고 결론 정해놓고 A안 선택해라, A안 선택해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A안이 선택돼도 그러니까 요 믹스, 그러니까 패키지를 잘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좋은 것만 다 취한다 안 되죠, 그죠? 상대는 어떨까요? 자기만 좋은 것만 다 취한다. 상대 그럴까요? 사람은 그러기 어려워요. 그 패키지를 만들면 내가 적어도 두 개를 내가 좋은 걸 선택했으면 하나는 어때요? 양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요거를 서로 give and take 돼서 합의하는 게 협상의 원리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협상하기 가장 어려운 상대로 뭐 유명한 협상 전략가 뭐 이런 사람들보다는 가족, 뭐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아마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협상이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 가족들의 뭔가 행동이나 뭐 생각, 말 같은 것도 협상으로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럼요. 가족 간의 협상이 어려운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순히 협상의 이론만 가지고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근본 원인은 이게 대등한 관계로 생각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맞는데 왜 내 얘기를 안 들어?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계속 강조해 왔듯이 상대가 선택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제안을 해야 돼요, 협상은. 그죠? 근데 제안하지 않고 A가 좋은데 왜 이 얘기를 안 들어? 그러면서 자꾸 설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K가 하나 사들고 왔는데 얘들 다툴까봐 정확하게 똑같이 나눠줬어요. 그래도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그래도 싸워요. 그죠? 근데 분명히 정확하게 똑같이 나눠줬는데 싸웁니다. 얘들 어떻게 중재합니까? 제가 아주 많은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둘 다 먹지 마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힘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둘 다 먹지 마 그러면 애들하고 사이까지 안 좋아져요. 얘들 둘이 사이 안 좋죠. 괜히 나도 아빠도 사이까지 안 좋아집니다. 가장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놓고 애들 탓을 하면 안 되죠. 그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빵 자르는 칼을 형에게 주고 네가 마음에 들도록 정확하게 절반을 잘라봐. 형은 자기가 어떤 게 선택될지 모르니까 심사숙고해서 자를 거예요. 동생 보고 형이 똑같이 잘랐으니까 네가 마음에 드는 거 골라봐. 동생이 하나 고를 겁니다. 형은 자기가 잘랐죠. 동생은 자기가 골랐죠. 형 불만 있을까요? 없겠죠. 동생 불만 있을까요? 없겠죠. 왜 불만이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에. 아내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내가 결정해놓고 이거를 관철시키고 설득하려고 하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다 같은 맥락입니다. 설령 그 케이크가 그 선택지를 주든 안 되든 똑같은 결정을 하더라도 그 과정이 달라졌을 때 그 사람들의 만족도는 너무나 다르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럼요. 결과는 거봐 내가 얘기한 대로 결론이 났잖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결론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나일 때 우리는 만족감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철저히 상대의 만족감을 좀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렇죠? 내 만족감을 고려하기에 급급하죠. 그러니까 협상을 잘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입장을 철저히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쓰신 책 제목이 이제 협상 레볼루션이잖아요. 이제 레볼루션 하면 혁명인데
이 책은 좀 뭐 기존의 협상책과 좀 다른 건가요? 예, 제목을 좀 과감하게 좀 지었는데, 처음에는 뭐 좀 이노베이션 정도로, 좀 혁신 정도로 좀 지으려고 하다가, 이거는 이노베이션 가지고는 약하다. 그러니까 홍보가 약한 게 아니고, 내용 자체가 이노베이션은 좀 약하다. 왜냐하면 앞에서 월마트 사례 같은 거 말씀드렸잖아요. 야, 그거는 혁신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이 협상이 아니고, 이거 완전 피지컬 AI까지 붙어버리면, 그죠? 지금은 PC하고 앱 프로그램하고 협상하는 거지만, 그 피지컬 AI 붙여버리면 그냥 로봇과 로봇이 협상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도 머지않아 저는 온다고 보는데, 그렇게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이노베이션 가지고는 좀 약하다. 그래서 이제 레볼루션을 했는데, 이 책에서는 제가 개발한 이제 A 블락 모델, 네, 협상을 체계적으로 풀어가는 어떤 모델입니다. 그것에 더해서 그거를 우리가 학습하고 체득해서 협상을 해야 됩니다. 원래는. 그러면 어때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게 하루 1, 2년 하면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 기존에 갖고 있는 인식을 깨야 되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본성을 막 거슬러야 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부도 오래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에이프랑 모델이 정말 체계적이고 좋다 하더라도 그거를 내가 배우고 익혀서 하기에는 너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다 구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죠. 내가 철학, 협상의 원리와 기술, 프로세스, 데이터 기반 협상 이런 걸 모르고는 AI가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AI를 활용하고, 물론 AI가 스스로 좀 아이디어를 주기도 하지만 큰 틀에서는 알고 있어야 AI를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거 모르고 AI만 있다고 해서 협상을 잘할 수 있는 건 결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AI가 있으면 앞으로 우리가 협상 잘 몰라도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이 책은 A 블랑 모델 플러스 이거를 AI 에이전트에서 구현해낼 수 있는 것까지 여기 다 담았고요. 이 에이전트는 책 속에 QR코드로 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접속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과감하게 레볼루션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이제 소장님하고 이제 뭐 짧은 시간 대화를 나눈 거지만, 오늘 얘기 딱 들으니까, 나도 협상은 좀 기가 막히게 잘하고 싶다. 그러면 진짜 막 똑같은 일을 해도 상대방한테 막 박수 받을 것 같고, 막 상대방 대만족할 것 같고, 막 그런 이제 삶의 변화가 상상이 되는데, 협상을 이제 저처럼 좀 잘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지금 당장 좀 뭘 하면 어떤 걸 해보면 좋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죠? 협상을 잘하려면 어떻게 될까? 많은 그 질문을 받는데요. 얼마 전에 그 박세리 선수가 뉴스에 나와서 이제 아나운서 앵커와 인터뷰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앵커가 이렇게 물어봐요. 박세리 선수께. 골프를 잘 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박세리 선수가 싹 쳐다보더니 혹시 레슨 받으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레슨을 못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레슨도 안 받으면서 어떻게 골프를 잘 치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 협상을 잘 하려면요. 협상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실습해보고 시행착오를 거쳐봐야 됩니다. 축구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축구 룰에 대해서 공부하고 운동장에 가서 연습하고 세트피스 연습해보고 시행착오를 거쳐야 됩니다. 기타 잘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타 치는 방법, 음악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쳐보고 다양한 곡목들을 쳐보면서 시행착오를 거쳐봐야 됩니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협상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해 봅니까? 안 해본단 말이에요. 저마다 다 각자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합니다. 본성대로 합니다. 자기 욕심대로 합니다. 협상 잘할 수 있을까요? 결코 잘할 수 없어요. 자, 지금 협상을 잘하고 싶으면 이 협상 레볼루션 책부터 보시면 됩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협상에 대해서 대단히 그 고정관념들이 많아요. 협상은 뭐 꼭 이겨야 되고 설득해야 되고 지면 안 되고 거의 뭐 싸움처럼 생각합니다. 사실 그게 아니죠. 협상은요, 상대방하고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 하고 싶은데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만 잘 해결하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의도는 좋아요. 근데 자꾸 이기려고 하고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 그 협상이라는 영역이 암묵지의 영역이었어요. 자, 노하우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야 됩니다. 감으로 이야기를 했어야 됩니다. 내가 해봤더니 이러면서 경험으로 이야기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달이 안 돼요. 전수가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데이터 기반 협상 하에서는 철저히 원리와 기술 프로세스가 체계화되어 있고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서 박세희 선수 얘기처럼 훈련하고 연습하는 과정들을 거치면 누구나 많은 경험이 없더라도 협상을 잘하게 됩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가상의 시뮬레이션 가지고 그 모델을 가지고 해보고 또 하나 플러스 우리에게는 지원군이 있잖아요. 나 혼자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AI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으면서 AI한테 시키면 되거든요.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AI와 원팀이 되어서 협상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실행하고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 많아야 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누구나 협상을 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협상 레볼루션의 저자 오명호 소장님께 이제 협상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들, 생각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아마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저처럼 협상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생각을 아마 갖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